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주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박정희의 자주국방 그런 제목의 일부 순서를 말씀드렸습니다. 베트남전 참전과 자주국방의 길이라는 제목이었고, 두 번째 순서 2부 순서로 유신체제와 자주국방 그리고 핵 이런 주제를 가지고 2부 순서를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70년대 중반기에 들어오면서 1차, 2차, 3차 이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자립경제를 주축으로 한 것이고, 국방의 현대화, 한국군의 현대화 작업은 구체적으로 1974년부터 81년 동안에 8년간에 걸쳐서 1차 율곡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국방의 현대화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위사례 목표는 1976년까지 이스라엘 정도의 자주국방 태세를 완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총포, 탄약, 통신기기, 차량 등 기본 병기를 국산화하고, 또 나아가 80년대 초까지 전차, 그 다음에 유도탄, 함정 등 정밀 무기의 국산화 능력을 보유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국방과학 연구소나 또 이런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제 보좌관들이 볼 때 굉장히 이게 불가능할 것 같단 말이에요. 대기업 총수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이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자본과 기술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미국이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어느 나라도 도와주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반신반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의 자본과 기술로서 말하자면 좀 나쁘게 말하면 쥐어짜는 거죠. 국민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면서 국방력 강화를 하다 보니까 많은 무리가 생기는 것이고, 또 1972년에 10월 유신을 단행하죠. 그건 박정희 대통령의 말하자면 장기 집권 권위주의 체제의 등장을 불가피하게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10월 유신 체제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여기에 강력한 중화학공업, 자주국방을 일으키겠다는 그런 박 대통령의 의지가 표현된 것인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서구식 민주주의,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배웠던 서구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가치관과는 충돌이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서구 민주주의라는 것이 여론 정치에 의존하는 것이고, 또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의 저변에 깔린 국방력 강화라는 것은 한국적 민주주의인 것인데, 서구 민주주의와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적 민주주의는 상호 충돌이 불가피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야당에 대한, 반발하는 야당에 대한 정치적인 제재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권유린으로 인권유리라는 것이 당연히 생기는 것이고, 결국은 한미관계의 악화로 증폭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이 미국으로 망명했죠. 박동선 게이트가 있었고, 미의회 로비 사건이었던 박동선 게이트가 있으면서 미국 내의 반환 분위기가 고조가 됐던 겁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입장은 이런 거죠. 한국이 독자적인 그런 행보가 대미 의존도를 줄이게 되면, 이것이 미국으로부터 미국 궤도에서 이탈하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또 가진 것이고, 한국의 군비 확장이 북한은 물론 동북아에서 군사적 불균형과 긴장을 가져올 수 있다. 또 핵무장을 만약에 한다면
대만, 일본, 북한도 핵 도면의 현상, 너도 나도 핵을 개발한다 해서 핵 도면의 현상, 그걸 초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핵을 막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박정희 대통령의 인식하고 자주국방에 대한 인식하고 미국은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자주국방의 피날레, 최후의 승부처는 핵개발이었던 겁니다. 핵개발의 집념은 71년 겨울부터 72년 초에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제 추측입니다만은 전방에 있는 미 7사단 2만 명이 닉슨의 명령에 의해서 한국 정부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되고 병력을 빼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굉장히 불쾌감을 표현했고, 아, 미군 완전히 나중에 다 뺄 수 있겠구나. 그럼 갈 테면 가라. 그럼 우리의 히든 카드, 최후의 무기는 뭐냐? 히든 웨폰. 핵 개발을 해야 되겠다. 미군이 없이 당당하게 북한과 맞서야 되겠다. 그거는 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약속 후에 서름을 떨치려면 핵이 있어야지 우리도 강대국에 큰 소리 치겠다.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2년 초에 그럼 누구한테 그걸 맡기느냐? 그 오원철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방위산업 주무 역할을 한 상공부 차관보였던 오원철을 경제 제2수석 비서관으로 임명해서 핵 개발에 대한 모든 것을 플래닝을 계획을 맡기게 되었던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핵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 무서운 집념은 그 동기가 뭔가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철수하면은 북한 남침을 미군 철수하면 핵으로 지킨다는 거죠. 군사 안보적인 차원에서 북한 남침을 핵으로 억제를 하겠다. 군사적인 문제고. 또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내셔널 폴리틱, 국제 정치에서 핵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발언권, 자율성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한국 위상을 높이게 해야 되겠다. 핵 국가하고 비핵 국가하고는 국제 무대에서 G7, G20도 올라 있지만 모이면 사진을 찍는데 맨 앞에 와서 사진을 찍는 나라들이 뭐예요? 핵 국가죠. 그 핵 없는 국가는 옆에서 사이드에서 발언권도 약합니다. 핵 국가와 비핵 국가의 발언권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또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 자꾸 뺀다 안 뺀다 이렇게 미국이 공갈 치는데 대미협상 지뢰 때려서 핵을 개발하면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발언권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 외교적인 위상을 미국과의 대미 외교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약속의 서름을 핵으로 극복하자. 그런 시각이죠. 나보다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지금 큰 소리 치고, 지금 북한이 미국한테 맞짱 뜬다고 덤비는 게 뭐예요? 그 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핵 개발에 대한 그런 의중을, 공공연하게 표출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1975년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소개를 해드린다면 75년 6월 12일 날, 8월 달인데 우선 6월 12일 날 워싱턴 포스터지와의 기자회견에서 로렌스 에반스 그리고 에반스 노박과의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있는 핵무기를 철수할 경우,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핵무기를 철수할 경우 한국은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할 것이다. 이제 폭탄선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4대국 보장론은 비현실적이다.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시료를 거두지 못해서 비현실적이다는 겁니다. 여기서 4대국 보장론이라는 게 뭐예요? 4대국은 어느 나라입니까? 한반도의 평화를 4대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인데 4대국 한반도 평화 보장론은 그건 쓸데없는 이야기다는 겁니다.
미국, 소련, 중공, 일본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한다. 그건 다 믿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핵이 있어야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 왜? 인도 차이나가 공산화되는 걸 봤지 않느냐? 어느 나라가 월남을 도와줬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월남은 핵이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핵을 가지겠다. 그런 논리입니다. 또 그해 8월 22일 뉴욕타임즈와의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합니다. 1980년까지 소련과 중국의 지원이 없는 북한의 공격을 미국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격퇴하는 것이 목표다. 고 강조하면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근데 닉슨 대통령이 이제 그 재선에 당선되고 됐지만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인해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사임을 하게 되죠. 워터게이트에 있는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에 도청을 한 것을 닉슨이 몰랐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닉슨이 알고 있었다고 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되어서 위증죄가 돼가지고 사임을 하게 되고 카터 행정부가 등장했는데 카터는 조지아주 지사였고 주지사 시절에 주한미군 철수를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인권 문제와 연결을 해가지고 인권이 개선이 안 되면 미군 철수하겠다. 그런 협박을 주지사 시절부터 했던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인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미국 정치가의 대표적인 인물이 지미 카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지미 카터의 아군이 시작이 된 것이죠. 카터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반도에 대한 캐치프레이즈는 휴먼 라이트, 인권 개선,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이 두 문제였습니다. 인권을 연계한 대한 경제 군사 원조를 하겠다는 조건을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마찰이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 미 행정부는, 미국산 무기, 메이드 인 USA 무기를 해외에 수출하는 거를, 또 미국 무기의 기술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통제를 강화하는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핵 개발, 핵 기술, 미사일과 핵에 대한 그런 그 특수 무기에 대한 확산을 해외에 이전하는 것, 굉장히 통제를 강화했던 시절이 카터 행정부 시절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77년에 주한미군 철수를 움직임을 본격화 시키고, 그런 상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소위 미 의회를 통해서 박동선이라는 재미교포를 통해서 미 의회에 로비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신문에 걸려서 불법 로비 자금 제공했다 해가 터진 게 코리아 게이트고, 그 전에 74년에 중앙정보부장인 김영욱 씨가 망명을 해가지고 박정희 정권의 약점을 까발리는 그러한 프레이저 청문회를 열면서 박동성 코리아 게이트와 김영욱의 청문회 두 가지가 엮어지면서 미국의 반한 분위기가 극도로 악화되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한미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방위산업 기간을 단축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의 관계는 악화됐죠. 자주국방의 페달, 스피드는 밟아야 됩니다. 더 가속화됩니다. 왜? 미국이 한국의 인권 문제를 걸고 군사 경제 원조의 조건을 다니까 미국으로부터의 지원이 여의치 않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의 승부처는 뭐냐? 미국이 군원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무기 기술 원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기를 근데 70년대 중반기 되면서 달러가 좀 쌓이게 되면서 무기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이죠. 60년대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월남전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달러 가동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유럽이라든가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일본, 카나다 쪽으로 해서 항공기라든가 잠수함이라든가 구축함이라든가 그런 신형 무기를 사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전투기까지. 미국산만 무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기 다변화를 추진하게 되는데 프랑스로부터 항공기 도입, 스웨덴으로부터 대공포 도입을 추진하니까 미국 CIA가 이걸 알고 우리 무기를 안 산다? 이것 봐라 이래 된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뭐 단가를 좀 낮추지 하면서 조건이 좀 부드럽게 되면서 무기 구입에서 유럽과 미국과의 경쟁을 붙여버린 겁니다. 무기 시장에서. 이야, 이거 대단한 것이죠. 가격이 다운되고 또 그냥 항공기를 그냥 사오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하고 공동 생산하고 기술력을 확보하는 그런 조건을 달게 된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그 유명한 그 전투기 팬텀 F-16기 제너럴 다이나믹스로부터 도입하는 과정에서 공동 생산과 기술력을 확보하는 쾌거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자, 70년대 후반기에 우리나라에 그 창원공단이 생기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M16 소총이라든가 탄약이라든가 이런 무기, 크고 작은 보병이 필요한 무기를 많이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량 생산된 무기를 갖다가 팔아야 되죠. 어떤 무기는 미국한테 승인을 받고 어떤 무기는 미국 몰래 중남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제3세계에 한국산 무기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77년도만 하더라도 1억 달러의 무기 수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에는 무기 수출에서 제3세계 무기 수출에서 세계 6위에 육박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뉴스를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그다음에 폴란드에서 한국산 전차, 탱크, 전차, 그다음에 자주포, 다연방 발사체, 기타 여러 가지 한국이 만드는 무기를 좀 사겠다는 상담이 물듯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형 무기를 사겠다. 한국이 만든 무기가 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유럽에서 인기가 짱이냐? 지금 인도에서도 한국 무기 사겠다고 난리예요. 미국 무기는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잘 만들죠. 근데 한국 무기의 장점 뭐냐? 성능 대비,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거예요. 성능 대비. 가격 대비해서,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무기가 유럽에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기반을 만든 분이 어느 분이냐?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정책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 여러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그 무기를 수주하고 뭐 잠수함을 사겠다 해가 방위산업 이런 협력을 강화시키니까 미국 CIA가 눈 빨갛게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정책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미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핵 개발에 필요한 장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카나다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스라엘이라든가 여러 나라를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가서 이제 그 연구소에 몇 년 있으면서 도면도 하고 이렇게 움직임을 미국 CIA가 가만히 있겠어요? 추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숨바꼭질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숨바꼭질. 특히 프랑스로부터 재처리 시설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하고 또 캐나다로부터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설비를 유치를 하려고. 근데 결국은
거의 계약까지 했는데 미국 정부가 캐나다라든가 프랑스 정부에 직접 압력을 넣어가지고 한국과의 계약을 무산시키는 그런 일까지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플루토늄을 우라늄 원산을 갖다가 도입을 할 때 뭐 무만석입니까? 카르기가 불시착을 했는데 소련 영토 무만석입니까? 불시착을 했는데 왜 카르기가 거기에 불시착을 했느냐? 나중에는 어떤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에 원자력 핵 개발에 필요한 우라늄 그걸 실고를 하다가 거기서 털치기 당했다.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 뭐 이런 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국내의 기술자만으로는 핵 개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특히 그 유럽 쪽에, 미국 쪽에, 캐나다 쪽에 핵 기술자를, 과학자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당시에 70년대에 외국에 있는 그 기술자들, 우리나라에서 그 수재들, 머리 좋은 수재들, 거기에 그 교수라든가 연구소라든가 모든 기반이 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서 설득을 했죠. 조국의 핵 자주국방에 당신의 힘이 필요하다. 도와달라.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그 친서를 본 과학자들이 감동 안 하겠어요. 그래서 국내로 오래 했던 중에 한 명이 그 서울대 물리학과 나온 그 이희소 박사 아닙니까? 그거 온다고 짐 챙기고 일하다가 뭐가 바빴는지 허둥지둥 거리다가 턴파이크에서 교통사고 나가서 사망한 것이 1977년 아닙니까? 근데 그 죽었을 때, 야, 이거 미 정보국이 개입해 가지고 핵 개발을 한국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 공작이 아니었는가? 퀘스천이 딱 떠오르겠어요. 의문에 교통사고다 해가지고. 지금도 이 이희소, 물론 그 자녀들은 이거는 뭐 단순한 교통사고로 하지만 한국의 농객들로 볼 때는 이건 미스테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김진명 소설가는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하려 했던 그 염원을 발표를 하고 베스트셀러 됐죠. 영화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영화를 제가 봤는데 그 반일 감정으로 해가지고 독도의 그 내용이 좀 그래요. 독도를 일본군이 침공을 했는데 한국과 북한이 협력을 해가지고 원자탄 만들어가지고 협박을 하는 바람에 일본이 항복을 해가지고 퇴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반일 감정을 조성한 작품을 소설을 만들어내 버렸는데 그 내용은 별론데 자관 그 70년대의 그 당시에 대한민국 지도자와 또 국민들이 그 약소국가가 핵을 만들면서 약소국의 서름을 벗어나려 했던 그 몸부림이 그 당시에 70년대의 우리의 그 모습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 5년 이상을 미국과 핵개발, 미국 몰래 핵개발을 하려고 하고 미국은 CIA를 통해서 추적을 하고 이거 완전히 수박꼭질 게임입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야, 미국 몰래 핵개발을 한다는 거는 이거 불가능하다. 미국이 감시한 상태에서 독자적 핵개발 정말 불가능하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청와대 도청은 물론이고 대덕단지 국방과학연구소 판사 영장이라든가 뭐 없이 미 CIA 요원이 들어와가지고 당신 뭐 하고 있느냐 이거 보자 하면서 조사를 했던 겁니다. 70년대 후반기에. 그 과학자들의 그 증언이 있어요. 막 요원들이 돌아가지고 무슨 실험하느냐 조사를 하고 막 그랬다고. 미국은 국방부 장관 주미대사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핵을 개발한다면 군사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철회할 수도 있다. 주한미 대사 슬라이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슐레진저 그런 사람 국방장관을 통해 가지고 와가지고 협박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마지막 카드는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여러 나라에게 사인을 하게 했습니다. 이 NPT 조약이 뭐냐? 비핵 국가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 사인하라는 겁니다. 핵은 더 이상 확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핵 개발이 의심되는 국가는 NPT 요원에 있어서 유엔에 있는 그 핵 원자력 그 요원에 있어서 사찰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핵 국가는 비핵 국가에게 핵무기 개발 이전을 금지한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사인한 것이죠. 핵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90년대에 북한이 핵 개발을 하기 위해서 NPT를 탈퇴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 핵 개발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장을 포기를 하고 그럼 그 대가는 뭐냐? 대가를 미국에게 요구한 겁니다. 미국의 핵 우산 제공을 약속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이 개발하는 지대지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미국이 지원해달라. 또 서해오도 방위 문제, 한국군 공군 증강에 대해서 미국이 더 지원을 해달라. 이런 것을 요구를 하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걸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핵 개발을 포기하겠다 했으면 그러면 나머지 거는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수준에서는 도와주겠다. 그 대신 캐나다라든가 유럽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다른 나라와 밀접한 군사 무기 관계 이런 군사적인 지원에서 짝짝꿍 이거는 한국이 못하도록 하겠다. 옵션을 딱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미국이 그 설치대라든가 이런 기술 제공을 해주면 다른 나라와는 관계가 안 되는 독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정거리는 반드시 미국이 허용되어야 사정거리를 늘릴 수 있다. 옵션을 걸어서 옵션을 통해서 한국의 미사일 개발 상태를 감시를 하게 된 겁니다. 카트는 집요하게 미군 철수를 주장합니다. 79년도까지 전부 다 병력을 빼겠다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75년부터 77년 사이에 2, 3년 동안에 미국의 국방부 또 주한미군 유엔사 또 이제 그 국방부에 있는 그 요원들이 북한의 그 병력이 30% 이상 병력이 증가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제출됩니다. 전방에 있는 그 탱크, 북한군의 탱크 숫자라든가 어떤 장사포 숫자, 이 병력 숫자 이런 것이 기존의 미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북한의 군사력에 비해서 30% 내지 40%가 증강되었다는 보고서가 제출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카터에게 자존심을 크게 상처를 입히게 되고 주한미군 철수는 안 되겠다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여기 그 유엔사 참모장이었던 싱글러브 소장이 이러한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공공연히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군 철수는 어리석은 일이다 해가지고 카터에게 정면 도전을 했던 겁니다. 결국 이제 싱글러브 소장이 이제 전역을 하게 되죠. 카터한테 불려가가지고 미 의회 그 청문회에 쓰고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육군 대장 별 4개까지 가야 될 사람입니다. 국방장관까지 물망에 올랐던 인물인데 결국은 한국군을 위해서 한미관계 한국군을 위해서 말하자면 희생을 당한 그런 케이스가 되었던 겁니다. 한국군과 미군 유엔사는 이제 유엔사가 부실하게 되기 때문에 유명부실하게 된 유엔사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그 한미 양국의 연합 방위 체제를 만들게 되는 것이 78년 11월 달에 있었던 한미연합사를
창설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이제 한국군이 한미 양국의 연합 방위 체제라는 것은 이제 한미연합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한미연합사를 만든다는 자체가 한국군이 그만큼 미국군과 대등하게 한반도에서 군사작전을 할 수 있다는 그 역량이 커진 거죠. 그건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은 핵을 포기를 했는데, 그러나 어떤 작전이 스위치가 됐냐 하면은, 핵은 포기하지만 미사일은 개발한다. 미사일 개발하고,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쟁 보십시오. 지금 저게 그 보병 전쟁입니까? 탱크 전쟁입니까? 아니, 더 중요한 것은 물론 보병도 필요하고 탱크도 필요한데 2차 대전과 6.25 한국 전쟁과 다른 전쟁의 양태는 뭡니까, 여러분? 독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미사일전 아닙니까? 미사일 공격이죠. 어마어마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신형 미사일 전쟁입니다. 미사일, 훌륭한 좋은 미사일이 없으면 앞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핵을 사용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미사일 개발을 추진해야 되겠다. 중단 없이 추진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여하게 원자력 발전소, 원전이죠, 원전. 지금 뭐 탈원전 했다 이가 난리인데 지금 소형 원자력을 발전소를 개발해가지고, 이건 독자적인 기술 개발해서 비상시에 여차하면은 원전에서 발생된 플루토늄을 통해서 여차하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베이지먼트, 기반을 구축하겠다. 그런 작전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 탁월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에너지 사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지금 전기자동차가 있는데, 전기자동차가 앞으로 상용화 되는데, 이 탈원전 정책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 유럽에서는 우리나라에게 지금 전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소 지어달라고 난립니다. 예? 나라 지금 탈원 정책 지금 빨리 폐기를 해야 되겠죠. 자,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그 핵무기를 포기하고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고 해서 대표적인 개가 큰 쾌거를 이룩한 것이 한국형 지대지 미사일, 일명 백곰입니다. 그것이 중거리 미사일인데 이것이 발사 시험 성공을 하게 됩니다. 78년 9월 26일이었던 것이고, 이 사정거리 180km의 사정거리를 유지한 지대지 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을 했는데, 여기 여러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미국 인사들, 미 8군 인사들, 그 유엔서 사령관이었던 베이시 유엔서 사령관까지 초청을 했어요. 근데 미사일 발사가 성공한 걸 보고 180km라면, 사정거리 180km라면 북한의 평양이라든가 이런 신의주 같은 경우에는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평양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야, 한국이 언제 이렇게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냐. 그런 충격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 추진체, 미사일도 있습니다만은 미사일 밑에서 이 발사체 있지 않습니까? 추진체. 발사체 쌓아 올리게 된 그 추진체 그 설비 장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미국이 안 해주려 하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는 일체 미사일이든지 핵 개발에 대한 이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한국에 안 넘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프랑스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사겠다. 이런 시속 게임 속에서 마침 록히드사가 미국하고 소련과의 미사일 군비 경쟁에서 이렇게 미사일이라든가 핵탄두라든가 이런 거를 구조조정하면서 이 과잉 생산된 추진체 설비 문제가 굉장히 휴직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록히드사는 한국 정부에게 추진체 설비를
싸게 팔겠다 해가지고 이제 떨이로 싸게 사게 된 것이죠. 그것이 대한민국의 큰 행운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이러한 그 로켓사가 가지고 있는 그 미사일 발사 추진체 같은 그런 설비를 파는 걸 결국은 허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 한국을 무조건 두드려 막을 때 못한다 방해를 하면은 한국은 미국을 불신하게 되고 다른 나라 유럽 쪽에서 무기를 교섭을 하게 되면서 한국의 대미 신뢰성에 문제가 되고 한미동맹에 금이 가게 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입장이 약화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산 무기 통제를 하지만 무기 개발을 무조건 반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 무기 시장에서 한국이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미국이 안 된다 했을 때 주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가지고 얻겠다 하니까 미국으로 하여금 협상 테이블 오게 한 것이죠. 그러면 과거에 옛날에 그렇습니까? 케네디 행정부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좀 도와달라, 미국한테 도와달라 했죠. 안 도와주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독일에 가가지고 독일에서 마르크라든가 차관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 열심히 하니까 미국에서는 열심히 하는구나 도와준 것이죠. 그러니까 경쟁을 이용한 거예요. 시장에서 무기뿐만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전략적인 마인드로서 제가 높이 평가하는 거는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오게 하는데 무조건 가서 굽신굽신 거리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와를 교섭을 하고 그런 속에서 경쟁을 붙이면서 미국과의 대미 협상력을 높였다 하는 점에서 대단히 탁월한 전략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핵 개발을 포기를 했는데 1979년 6월 달에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완결을 짓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의 안보 상황,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카터에게 무려 45분에 걸쳐서 긴 강의를 했던 겁니다. 자, 카터는 학생이고 박정희 대통령은 안보 교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존 오버도퍼의 투 코리아의 그 책을 보면은 카터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손을 부르르 떨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이렇게 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나는 반드시 주한미군을 철수를 시키겠다 해서 주한미 대사라든가 옆에 여러 인사들에게 그런 그 철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박정희에 대한 반감을 표출했다고 그래요. 만나가지고. 왜? 박정희 대통령이 카터한테 그런 이야기 했다 그래요. 만약에 당신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 나는 핵무기 개발을 재개하겠다. 말하자면 폭탄 선언이죠. 그런데 카터를 볼 때는 이것이 아주 어떻게 보면 겁없는 협박 아닙니까? 자, 그리고 박정희와의 면담 이후에 카터는 여의도에 있는 한국 국회에 가가지고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MBC, KBS 모든 방송이 이렇게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봤어요. 그때는 방송국 KBS, MBC 쭉 봤는데 카터가 영어로 스피치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거기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옆 좌석에 박정희 대통령이 좌석을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영어는 잘 몰랐지만 카터의 말은 아직도 기억납니다. Democracy and Human Right in South Korea. 그게 뭡니까?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개선돼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유신체제를 까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옆에 박정희 대통령이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한미관계, 국가 원수 간의 큰 결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영어도 못 알아보지만 듣고 보니까 야, 이거 유신체제 까는구나.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얼굴이 불구죽죽하게 되면서 식은땀이 쫙 흐르게 됩니다. 그 분노를 참았던 것이죠.
그 직국에도 MBC, KBS 카메라가 박정희 대통령의 얼굴을 줌인으로 쫙 비쳤기 때문에 식은땀이 흘리고 뻘겋게 돼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곤욕스럽게 한 표정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거예요.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표정을. 야, 한국의 대통령이 뭐 좀 장기 집권하고 좀 정치 집권을 좀 오래 해가지고 삼성전이다 유신이다 뭐 좀 했지만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한테 우방인 미국 대통령한테 이렇게 야단을 맞아야 되느냐? 야, 너무 해도 너무한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날 불쌍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랬어요. 그 시절이. 응?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소위 터진 것이 12.6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은 핵 때문에 죽었다는 소문이 확 퍼지게 돼요. 한미관계에서 핵 개발을 핵 때문에 죽었다. 어쨌든 미국이 12.6 사태에 대해서 또는 핵개발 박정희 대통령의 핵개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뭐 핵은 완전히 반대했던 것이고 핵개발에 대해서 미국이 그냥 강요했던 것이고 이것이 이제 12.6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앞으로 역사가들이 더 조사를 해야 될 분야이지만은 이 유신체제 또 민주화의 요구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의 그 강력한 의지 이런 것이 뭐 양립 조화되기는 하모니하기는 정치적 하모니는 대단히 어려운 상태였다 하는 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 지도자는 여기에서 비극적인 운명을 마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1970년대 말기에 대한민국의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